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또 찾아왔습니다. 이번에는 비교적 신작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를 읽고 나서 감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. 부르의 명화를 통한 기묘한 모험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. 은근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을 많이 읽은 것 같은데요. 처음 시작은 에세이였던 것 같아요. 최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라는 제목을 가진 잡문집이었어요. 근데 유머 감각도 그렇고 문장이 좋아서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기사단장 죽이기까지 왔네요. 유독 이번에 이 긴 소설을 읽으면서 하루키가 참 어휘력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일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자어가 섞인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, 그러니까 왜 같은 표현도 어떻게 여러 단어로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능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. 정말 어쨌거나 대단한 소설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. (1984는) 사실 안 읽어봤어요. 집에 지금 책이 있긴 있는데 그 뭐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이 떠돌더라고요. 기사단장 죽이기도 별로 평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봐서 마음이 좋지는 않았죠. 그래도 좋아하는 작가인데 아무리 근데 욕을 써놨다고 해도 저는 읽었을 것 같아요. 남 얘기로 듣는 거랑 또 내가 직접 읽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, 그래서 어쨌거나 한 열흘 넘게 걸린 것 같아요, 읽을 때. 한 번에 다 읽은 게 아니라. 간단하게 말하면 재미있게 읽었고 즐기면서 읽었어요, 저는. 왜 하루키 소설 보면 노르웨이의 숲도 그렇고 뭐 해변의 카프카도 그렇고 꼭 내면에 대한 그런 얘기를 꼭 꺼내더라고요, 이 소설가가. 그래서 공감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낱개의 장들로 나눠져 있는 책들은 좋은 게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이제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중간에 끊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재미있는 게 소제목으로 이제 장마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소제목은 본문에 꼭 문장으로 나와요. 그것들을 소제목으로 정해서 했더라고요.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제 주인공 이름을 모르겠어요. 주인공 이름이 뭐지? 한참 생각해봐도 이름을 모르겠어요. 근데 그 주인공이 나이가 36세라는 거는 알아요. 저도 이제
해가 지나서 37이 됐거든요, 이제. 네, 처음 읽기 시작할 때 36살이라서, 아, 주인공도 36살이니까, 뭔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새롭게 알아낸 사실 중, 하루키가 자주 쓰는 단어. 뭐, 그는 예의 그런 사람이었다. 뭐, 그런, 예의라는 단어. 공정하게, 착실하게, 뭐 부지런하게, 성실하게. 어떤 행동을 할 때 캐릭터가 공을 들여서 어떤 행동을 한다. 그러면 되게 차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, 왠지, 음, 차분한 사람 같잖아요. 뭐 어쨌거나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게 포착이 됐어요, 눈에. 그리고 떠올려 보니까 그 전에 하루키 다른 소설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. 그런 단어들이. 확실히 기사단장 죽이기도 그 전에 하루키가 썼던 소설이랑 비슷한 양상을 띠는 부분이 많았는데, 그 무의식을 탐험한다? 뭐 그런 내용인데,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서도 꿈속을 탐험했던 것 같아요. 읽은 지 오래돼갖고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, 그랬고, 노르웨이의 숲에서도 뭐 그런 부분이 나오고, 해변의 카프카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. 뭐 이런 부분은 다 비슷하고, 이성에 있어서 주인공의 매력? 그래서 이 주인공들은 꼭 그 여자를 부르는 주인공들이더라고요. 좀 회의적이고, 합리적이지만 회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인데, 그렇더라고요. 뭐 육체를 벗어난 정사. 이건 해변의 카프카에서도 나왔었죠. 그리고 해변의 카프카에서도 그 하얀 돌이 뭐 다른 세계를 여는 그런 수단이 됐었는데, 기사단장 죽이기에서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. 있었어요. 저는 근데 이런 부분이 비슷해서 싫었다기보다는 그냥 아 그랬었지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루키라는 소설가를 좋아해서 그냥 좋게 본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또 하루키 소설 보면은 굉장히 그 묘사가 세밀하게 이루어지는데, 가끔은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지루하긴 해요. 저거를 저렇게까지 상세하게 얘기를 꼭 해줘야 하나. 솔직히 필요 없는 부분도 많거든요. 뭐 뒤에서 뭔가 다시 나오는 것도 아니고. 뭐 그런데도 그런 세밀한 묘사도 하루키의 그런 장기가 아닌가. 그래서 지루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게 좋긴 좋은 것 같아요.
요새 그 젊은 사람들, 젊은 작가들, 소설가들 글을 단편 소설 같은 거 보면은 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냥 되게 일어났던 일이나 되게 관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,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심사위원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뽑으니까 제가 걷다 대고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. 그래도 저는 묘사 같은 것들이,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갖추어져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, 저는 그런 생각을 혼자서 했어요. 소설이 개인의 삶을 크게 바꾸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작은 힌트는 준다.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이거는 소설뿐만 아니라 책이라는 도구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당장, 왜 그렇잖아요. 책 되게 재미있게 읽거나 감명 깊게 읽으면 아,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, 막상 변한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. 따지고 보면. 근데 그 작은 것들이 좀 누적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른 행동을, 작은 다른 행동을 하나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힌트라고 보는 거죠. 인생에 대한 힌트? 아, 그 생각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시다르타 읽으면서 헤르만 헤세, 데미안 쓴 작가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라는 책이 있어요. 근데 거기서 시다르타라는 주인공이 자기의 오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. 고빈다였나? 그 친구 이름이. 고빈다야, 지식은 전해줄 순 있겠지만 지혜는 전해줄 수 없단다. 왜냐하면 지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바보 같은 말이 되어버린다. 좀 우스운 말이 되어버린다. 뭐 그런 말이었는데, 아, 진짜 공감했었거든요, 그때.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소설이 실제 우리가 주고받는 말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도구가 아닐까. 천천히 설득하잖아요. 왜.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, 소설이.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소설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소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문장이죠. 기사단장 죽이기에서도 좋은 문장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. 진실이 때때로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고통을 가져오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죠.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진실을 모른 척 할 때도 많고, 닮았다면 거의 닮은 것 같고, 닮지 않았다면 하나도 닮지 않은 것 같다. 비슷하다면 거의 비슷하고, 다르다면 생판 다른. 어떤 사람 보고 이런 생각 한 번씩은 다 했던 것 같아요. 특히 부자간이나 모녀간을 봤을 때 닮은 것 같은데 전혀 안 닮은 것 같고, 뭐 그런 것들.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무심하게 느끼고 지나갔던 그런 생각들을 소설가들은 참 잘 문장으로 옮겨 놓는 것 같아요.
자연스러운 미소가 새벽녘 달처럼 조심스럽게 입가에 떠올라 있다.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에요. 전 개인적으로. 그러니까 상상도 좀 되고 약간 온화한 그런 미소.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나를 이해해야 해요? 마리아가 물었다. 인물을 그린다는 건 상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야. 언어 대신 선이나 형태, 색을 쓰는 거지.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마리아가 말했다. 나도 그래. 내가 동의했다.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. 하지만 그건 간단한 일이 아니야.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. 이게 주인공과 그 13세 소녀의 대화 내용인데 되게 주인공이 잘 드러나는 그런 대화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좀 젊은 어린 시절에는 나를 내가 왜 몰라? 이걸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자기 평생 가도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자기가 뭘 원하는지, 어떤 사람인지. 그걸 또 직업, 여기서 주인공은 화가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그림을 그리는 일인데 어찌 보면 그냥 머리로 자기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걸 표현하는 게 더 수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이 사람한테는. 시간이 빼앗아 가는 게 있는가 하면 시간이 가져다 주는 게 있어. 중요한 건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이야. 참 위로가 되는 문장이었어요, 저한테. 조급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시간에 대해서.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 시간을 준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저는 30이 넘어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뭐 선물을 사주고 이런 것보다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를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행동들이 더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. 그 시간은 나한테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옹졸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. 시간의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. 저 문장을 읽으며. 벤시키는 그제야 아키가 마리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. 그러나 두 눈은 그녀의 얼굴 주위 어딘가 정착할 만한 곳을 찾으려고 정신사나운 겨울파리처럼 바삐 움직였다. 결국 그런 곳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다. 그냥 단순히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절부절 못하는 그냥 시선인데 저걸 저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. 하루키 선생님께서. 좋았어요. 표현이. 그래도 컵에는 물이 16분의 1이나 남아있어. 그 주인공한테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대화하던 중에 했던 말이에요.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주인공이랑 그 친구랑 되게 잘 통하거든요.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. 물이 거의 없다. 16분의 1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한
평범하지 않죠. 역시 주인공. 마음을 날카롭게 벼려드는 걸세. 발음도 힘들다. 별이야. 저, 전 마음에 드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. 하루키 소설에서는 음악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, 처음으로 딱 이 사람이 소설에서 거론한 음악을 틀어서 들으면서 책을 읽었는데, 참 색다르더라고요, 저는. 확실히 클래식은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땡땡이가 찍혀 있어요. 어떤 문장에는 글자에 위에 땡땡이가 찍혀 있는데 이게 되게 훈련받은 동물처럼 되게 집중해서 읽게 되더라고요. 당연히 중요하니까 땡땡이가 돼 있겠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내 자신이 싫었다 그래야 되나? 이렇게 신경 안 쓰려고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건 없어도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. 음. 사람이 혼자가 되면 얼마나 외로운가 뭐 그런 문제도 생각해보게 하는 면이 있어요. 저도 혼자 나와 살면서 그 가족들이랑 살 때랑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쓸쓸한 감정을 많이 느꼈거든요. 근데 사실 그런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진다는 게 그전까지는 제가 겪어보지 못한 거여가지고 되게 방황을 했어요. 서른이 넘도록 그래 집이 비어서 혹은 몇 시간 정도는 뭐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정말 내가 혼자다 이거를 제가 독립하고 처음 느낀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그런 외로운 감정을 느끼면서 그런 생각도 했죠. 정말 살면서 보통 사람들 보면은 뭐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나 혼자 오로지 내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얼마나 되겠어요.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나중에 노후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. 이 시간을 정말 잘 써야겠구나.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구나. 약간 이거를 이 소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. 그 왜 1인칭 소설의 주인공이 하는 생각들 보면 왠지 작가도 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면은 되게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. 저 작가도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구나. 뭐 그런 측면에서. 비밀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. 다 비밀 있지 않아요. 저도 조금만 생각해봐도 비밀이 막 속속들이 있는 것 같은데.
근데 진짜 임금님 당나귀기라서 진짜 누구한테는 꼭 그냥 어떻게든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사실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. 말하고 나서 느끼는 거지만 되게 말을 참기가 어렵긴 한데 그 부분이 좀 필요한 문제 같아요. 입이 무거운 것. 저는 돌이켜보면은 저도 정말 이해받고 싶어가지고 친구나 가족들을 되게 들들 볶았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왜 너는 이걸 이해 못하냐? 당연하지 않냐, 이거는. 근데 이해 못하는 게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너무 다르잖아요.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이.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막상 또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 못 해주면 또 섭섭하고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죽음에 대한 얘기도 좀 써놨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까마귀의 등장. 이 소설가가 하루키라는 소설가가 까마귀랑 무슨 인연이 있나 봐요. 기사단장 죽이기에서만 해도 몇 번 나온 것 같아요. 까마귀에 대한 묘사가. 근데 뭘 말하려고 했던 건진 잘 모르겠어. 그냥 풍경의 한 조각이었는지 저는 그 상징성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. 해변의 카프카를 자주 얘기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아예 까마귀 소년이 나오죠. 약간 무형의 인물로. 제가 되게 실증을 잘 내는 그런 성격이었어요.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뭐 해도 재미없고 뭐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하고 싶고 설레고 싶고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고 나서 그리고 뭔가 계속 반복하는 중에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그 자체를 값지게 생각하냐 마느냐 뭐 그거는 또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이왕 해야 되는 거면은 뻔한 얘기지만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좋겠죠. 그건 저도 잘 못하는 거예요. 지겨운데 어떡해. 머리로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이왕 하는데 즐겁게 하자. 아까 음악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래도 하루키 소설을 몇 권 읽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음악을 틀었어요. 제가 음악 듣는 게 언젠가부터 좀 힘들어가지고 아예 음악을 듣지 않은 시기도 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행동하게 만든 거잖아요. 소설이.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.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행동하고서도 결국에는 소설이 그렇게 했구나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. 이런 게 소설의 힘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왜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혹은
위인들이 하는 말 중에 성경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, 이겨낼 만한 시련만 준다. 근데 그런 부분이 기사단장 죽이기에서도 나오는 게, 이거는 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, 근데 그냥 대충만 말할게요. 주인공과 그 아키카와 마리에라는 13살 소녀가 같은 시기에 시련을 겪게 되는데, 비슷한 강도의 시련이지만 36살의 주인공이 느끼는 그 시련과 13살 소녀가 느끼는 시련이 그 각자에게 비슷한 강도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 36살이 겪는 시련이 훨씬 더 좀 힘든 시련이었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개인이 이겨낼 만한 시련을 주지 않나,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왜 그 한 예로 보면 저희가 어릴 때 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 되게 고민했던 것들이 있잖아요. 초등학교라고 치면은 아, 왜 저 친구랑 친해질 수 없을까? 라든지, 뭐 고등학교라면 앞으로 뭘 해야 되나? 뭐 이런 것처럼. 근데 그 시기에는 그게 정말 엄청난 고민인데,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은 정말 귀여운 고민이 되잖아요. 이제 이런 식으로 볼 때 우리가 노인이 된다면, 나이가 더 훨씬 더 많이 먹는다면, 지금 우리가 머리 아프게 하는 고민들이 그 무게가 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진짜 여기 써있는 말대로 중구난방 리뷰가 된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너무 길게 썼어요. 쓰다 보니까 길어졌는데, 저는 책 리뷰 이렇게 길게 써본 적이 처음 같아요, 처음. 그래가지고 뭐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리뷰를 컨닝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도 많이 버벅거리죠. 뭐 중구난방이기도 하고. 그런데 그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좀 더 나아지는 날이 있겠죠.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